오늘 우리 K 증시는 좀 새해 시작하자마자 3거래일을 첫 거래일 잠깐 앞으로 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거래일은 완전히 그냥 백스텝 문워킹으로 후진을 해버렸는데 그나마 오늘은 그래도 기계에 의해서 소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단 미국이 이틀째 여기서부터 급락을 했고 특히 이제 애플이 어제 3.5%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이 없이 또 추가 하락했죠. 그리고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4% 빠졌지. 그리고 전기 트럭 리비안도 거의 비슷한 폭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개장 초에 다들 뭐 웬만큼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장 직후에 코스피 2600 그리고 코스닥 870이 순간 깨지자마자 시총 상위주들 대상으로 무차별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돼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데는 아까 정말 막 1000주, 2000주씩 계속 다다다다닥 매수세가 막 출현을 하면서 순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마침 댓글에 누가 수급주체 중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말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건 뭐냐고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요거부터 좀 설명드리면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가 자동 매매를 하는 알고리즘 거래인데 이제 선현물 가격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졌을 때 보통 이제 선물보다 현물이 더 많이 빠졌을 때 요걸 좁히기 위해서 대량 매수세가 그럴 때 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 자체로 또 변동성을 초래하기도 하는 게 원래 선물 거래가 그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물을 프로그램 매매가 인위적으로 들어 올려 버리면 이게 선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선물에서 현물이 올라와서 가격 차를 좁히지 못하게 또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때려버리면 이게 또 현물에서 프로그램이 현물만 너무 올랐다고 갑자기 매도 우위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테슬라 이틀째 급락은 이미 4분기 인도 대수 실망에다가 또 2023년 전체 전기차 판매량 집계를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의 비야디한테 이제 내줬다는 거. 이것도 이제 일조를 했는데 이거 네일뉴스에서 지난 해에 2023년 아직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게 그 사실상 테슬라가 비야디한테 글로벌 전기차 1위 뺏기게 생겼다. 기정사실화 됐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뭐 전기차 업황에서 테슬라가 1등이냐 비아디가 1등이냐 그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K 배터리 제조사들이랑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이제 걔네는 100% 자기네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쓰니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더 뺏어갈 수 있다. 이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골드만삭스는 그 중국 전기차 중에서 주행거리 깡패로 불리는 리오토 있죠. 이게 중국명으로 리샹 자동차. 그리고 한자로는 이제 이상인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를 52달러 90센트로. 근데 이 리오토 뉴욕 증시 ADR 가격이 35달러니까 거의 8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막 빨아준 거죠. 그러면서 지난 12월 리오토 월간 인도 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두 달 후에 또 신차가 나오는데 제품 출시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그게 결국 잉여 현금 창출력 면에서 전기차 업계 원탑의 지위를 리오토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 일색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리오토 중국명 리샹 자동차 여기는 이제 뭐 순수 전기차라기보다는 일종의 하이브리드고요. 그러니까 엔진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배터리 발전기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요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지금 우리 현대차 기아도 다 만들고 있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엔진하고 배터리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건데 그거는 병렬식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리오토처럼 이런 거는 직렬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당연히 순수 전기차보다는 주행거리가 긴 거죠. 현재 출시돼서 돌아다니는 모델 중에서 대표격인 L7의 경우는 한 번 충전하면은 최저 1100km, 최대 1300km를 간대. 진짜 이 정도면은 충전 스트레스는 확실히 진짜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결이 뭐냐면은 그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를 쓰면서 주행을 하니까 배터리가 점점 닳게 되죠. 주행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그 동시에 리오토는 그 배터리를 또 충전해줄 발전기를 함께 싣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충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브루스타를 목에 걸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3분 카레 하나씩 비벼 먹고 그러면서 계속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남들보다 훨씬 더 이 힘이 남아 돌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리오토는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우리 기아에서 나온 EV9도 그렇고 갑자기 할인 판매를 시작해버리면 기존에 똑같은 차를 더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은 열받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팔 때도 내가 살 때 가격이 아닌 그 나중에 할인 판매한 가격을 감안해서 이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니까 감가상각이 더 심해지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리오토는 만약에 차를 산 이후에 90일 안에 가격 할인이 나오면은 그 차익을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또 차량을 파격적으로 진짜 판매하고 있어요. 이미 보조금도 끊겨버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마케팅은 대단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뉴욕 증시는 연초부터 지금 인심이 야박한데 그래도 이번 산타랠리 공식 기간 그 7거래일 성적은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지막 5거래일에 열심히 들여 올렸던 거를 올해 2거래일에 최대한 익절하면서 많이 팔고 끝이 난 거죠. 그 계기가 됐던 건 역시 연준 FOMC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제일 파워가 센 성씨는 조 바이든 그 풍양조 씨도 아니고 제롬 파월 그 제시도 아닌 FOMC 폼씨다. 이걸 또 다시 상기시켜 준 거죠. 이 중에서 일단 가장 최신 이슈는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이었는데 새해 첫 연준 임원 연설이라서 중요했는데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추가가 가능하다는 이런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환경은 딱 하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아직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그렇게 지금 찬물을 완전히 끼얹어 버린 거예요. 일단 여기서 실망 매물이 한번 쏟아졌었고 그다음 이제 FOMC 지난 12월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왜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언급해가지고 그때부터 월가에서는 완전 축제가 벌어졌었는데요. 근데 이번 회의록을 막상 깠더니 지금 페드와치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로 3월 20일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이거랑 완전 분위기가 딴판으로 금리 인하라는 명제에 대해서 그 FOMC 투표권자들은 그냥 반신반의 정도로 엇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놈의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누가 뭐래도 2%다. 그거 달성되기 전에는 긴축 안 푼다. 이렇게 답정너 같은 소리가 또 다수에게서 나왔고 또 그다음 그 데이터 디펜던트 그놈의 지표 의존으로 지표 보고 결정을 하지 미리부터 금리 예상 경로 밝히는 일은 우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십선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만장일치로다가 12월 당시 금리 동결하는 게 당연하고 또 인플레이션 2%라는 현실 지표를 보기 전까지는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페드와치 반응을 보면은 이제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그래도 아직도 절반 위에서 버티고 있고 대신에 정말 이거야말로 상상 임신 수준이었던 게 뭐냐면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데 거기다가 시작부터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린다. 이 시나리오에 베팅했던 확률은 완전히 소멸 직전으로 그냥 급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15%를 넘었었는데 오늘 FOMC 그 회의록이랑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보면은 이게 완전히 SF급 소설로 판명이 난 거죠. 자, 월가 인터뷰 중에서 저는 뼈를 때리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애프투스 캐피탈의 존 루트 타이너 매니저가 지난 11월부터 시동이 걸렸던 조기 산타랠리의 그 쌍두마차가 경기 둔화의 속도는 느리고 연준 금리 인하는 빠르다. 이 환상의 조합이었는데 새해가 밝자마자 완전히 상황이 180도 뒤집어지면서 두 말이 동시에 퍼져버렸다고. 이거 어떡해. 그래서 지금 반대로 경기 둔화 속도는 빠른데 연준 금리 인하는 늘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무모한 기대감을 그때 너무 의존했던 게 아니냐고 지금 현타가 온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가지고 상반기에만 최소 2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3월, 6월 FOMC 이렇게 징검다리로다가 금리를 내릴 걸로 미리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새로 고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모간 스탠리 리서치도 치고 나오는데 제목부터 그냥 3월 금리 인하는 don't count, 그러니까 잊어라. 기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 부제목에 3월 금리 인하 기대했던 사람들 실망했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로는 1분기에 근원 물가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경제 지표도 갑자기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 연준은 일단 6월까지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은 6월 FOMC 때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본대요. 이 얘기는 3월에 만약 금리 인하가 나오면 이미 지표가 다 망가져 버린 후라서
또 좋아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고용 지표를 가정하면은 3월 FMC가 이제 3월 22일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 고용 지표 확인할 수 있는 게 3월 8일. 이때 비농업 고용이 5만 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연준은 3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신규 고용 5만 건이면은 작년 대비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업률도 바로 그냥 앞에 4자 아니면 5자까지 붙어서 튀어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재앙급의 그런 고용 지표를 보는 거죠. 하여간 이 정도의 어떤 그 험악한 꼬라지를 보지 않으면 연준도 당장 3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해줄 것이다. 돌아가. 안 바꿔줘. 그럴 생각 없어. 돌아가. 이렇게 그 판사님 있잖아요. 단호한 분. 그렇게 요지부동의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기자 겸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불리는 이름도 닉 티밀하우스. 이 사람 역시 이번 FOMC 회의록을 본 감상평에 대해서 연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게 맞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만 있는 것 같지 아무런 계획도 일정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이번에 FOMC 회의록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제 유가가 간밤에 급등이 나왔는데 미군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향해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건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face consequences. 이건 우리말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후티 반군 기지를 폭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란 백트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란이 정말 백이라는 소리야 그야말로. 이게 좀 긴장이 되는 표현인데 이란이 이제 뒤에 있다는 건데 그 후티 반군을 미군이 스트라이크 타격할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사실 이란을 끌어들이든 뭐 자극을 하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중동 전체 분위기는 미국이 이렇게 중동 정세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 당장 1월 중순에 있을 올해 첫 그 오페크 회의 때 추가 감산이라는 어떤 보복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워낙에 단기 바닥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인 감산 조치가 만약에 나오면은 그만큼 반등할 에너지도 현재 많이 응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가가 80달러 위로 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정말 작년 가을부터 겨울 내내 털리기만 했던 보복성 투기 수요가 달라붙으면서 순식간에 100달러를 목적지로 이제 선정하는 거고, 그럼 바로 미국에서 그 물보다 더 생필품격인 개솔린 가격 올라가면서 미국 PPI, CPI, PC 물가지수 다 반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늘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뉴욕 증시도 작년에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거고, 그럼 이제 바이든 지지율 또 하락하면서 트럼프가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저 바이든 늙은이가 친환경 한다고 그린플레이션으로 오히려 유가에 더 취약한 경제 환경 만들어 놓은 거 저 인간 끌어내려야 된다고. 근데 맨날 그 바이든한테 놓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하고 1살 차인가 2살 차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놈의 IRA고 뭐고 다 폐지시키고 미국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그 화석연료를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가장 값싸고 환경오염 적게 뽑아내서 쓰는 그쪽으로 다시 미국이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여기는 또 죽어 나가는 거죠. 그 와중에 오늘 우리 K증시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상한가를 친 종목이 그 신성 델타테크라고, 제가 한때 LK99 그 상상초, 그러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의 전도사로 제가 활동하던 시절에 대장주였던 게 이 종목인데, 이게 이제 작년 연말 그 학회에서 LK99 초전도성이 확인이 안 됐다고 그냥 황화구리 같은 그런 돌덩어리급이라고 검증 결과 나와가지고 이제 끝장이 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중국에서 우리 LK99를 갖다가 카피를 했더니 진짜로 상온에서 마이스너 효과 있죠. 그 위로 붕 뜨는 그게 나타났다고. 거기다가 교차 검증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중국 특허청에다가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는 이 소식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걸 처음 공론화한 사람은 크리스찬 케일이라고, 이 또 무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주선을 만드는 기업에서 일하는 물리학 박사 출신 현직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산 LK99 카피에서 상온 상압 초전도성이 발견됐다고 자기가 검증 결과를 쭉 봤는데 이거 전혀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오리지널 AK99는 검증에 실패했는데 중국에서
그것도 카피를 해서 오리지널을 뛰어넘었다고? 아,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원래 그 몽클레어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느 날부턴가 그 중국산 카피가 막 10만 원, 20만 원에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잘 안 입게 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리지널보다 중국산 몽클레어가 더 따뜻하대. 거위 털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빵빵하대. 왕서방이 야 거위도 아니고 거위 털 그까짓 거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아끼냐고 막 그냥 그 공기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거위 털을 꽉 채워준대 그냥. 그다음에 또 그 몽클레어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약점이 좀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데 특히 이제 지퍼 끝이나 단추 같은 데가 칠이 잘 벗겨지거든요. 근데 중국산 카피는 그 단추도 페인트 칠을 더 두껍게 해가지고 오리지널보다 더 안 벗겨진다는 거야. 아, 이게 지금 그런 경우인가? AK99가? 런하 반갑습니다. 내복이 여기 가만 있어봐.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 먹으면 패션은 이제 철학이 무조건 기능성입니다. 자, 새해 들어서도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K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에코프로는 대체 언제가 바닥인가? 오늘도 요걸 이제 생각해 봤는데 자꾸 저보고 이제 2차 전지를 미워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내가 왜 미쳤다고 2차 전지를 미워해? 내가 그 누구처럼 미리 뒷구녕으로 2차 전지 인버스 왕창 사놓고 사람들한테 2차 전지 주가 떨어지게 부추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도 그 배터리 신도들이 개난리를 쳐가지고 나까지도 얼마 전에 내 주식 계좌 수사기관에서 조회했다고 통보가 왔는데 제 입으로 누차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 유튜브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주식 단 한 주도 사고 판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어. 그리고 뭐 차명 계좌, 가족 계좌 그런 게 있으면 요즘은 무조건 다 털려. 심지어 사채업자들하고 그 깡패들 대포폰 막 들고 다니잖아. 그것도 뭐 노숙자 명의 뭐 그딴 거 다 소용없어요. 핸드폰 번호 두 개가 기지국 접속한 위치 5번 이상 일치하면은 그냥 그 사람 소유로 간주해버려. 그것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왜냐하면은 그럴 확률이 희박하거든. 그래서 이제 박순혁 선대인 압수수색 이후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와중에 오늘 그 배터리 아저씨가 신당 창당을 없던 일로 하고 정치 참여 철회 선언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금감원에서 정치 탄압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라는 이 프레임을 또 씌우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정말로 그 배터리 주식 추천하러 유튜브 방송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반대 의견 나오면은 그 정말 나이 70 먹은 미래에셋 회장부터 저기 현대차 회장 그리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까지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막 쌍욕받고 또 틈틈이 유료 강의 팔고 책 팔고 그러다가 이번에 진짜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었다는 거야? 자, 그다음 오늘 우리 K 증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이슈인데 진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중동 모래바람 신화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자신만만하던 K건설업계가 지금 PF 부실로 완전히 폭풍 전야입니다. 태형건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롯데건설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경고등이 또 켜졌습니다. 우선 이제 증권사에서 태형건설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섰는데 그 배경은 롯데건설의 1분기까지 도래할 미착공 PF 규모가 3조 2천억에 달할 것으로 근데 현재 롯데건설의 보유 현금은 2조 3천억 수준인데 향후 1년 내로 도래하는 차입금이 또 2조 1천억 원이 있대. 요 기사가 네이버 뉴스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가 오늘 아주 하루 종일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롯데건설도 우발 채무랑 미분양 리스크까지 겹치면 스스로 감당할 여력이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후려쳤는데, 근데 롯데건설은 일단 상장사는 아니고요. 대신에 그 지분을 40% 넘게 보유한 대주주가 롯데케미칼 이거는 상장돼 있죠. 그럼 결국은 또 롯데케미칼은 뭐 기본이고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이번에는 차입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유상증자도 같이 잡아돌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금 수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저는 뭐 애널리스트 시절에도 뭐 시황이랑 거시경제 담당이었어가지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상식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대기업 그 계열사 건설사들까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렇게 우발 채무를 안고 계속 버텨왔다는 거죠. 경영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제 와서 야 우리 자빠지면 니네도 다 깔려 죽는다고 얼른 와서 부축하고 나 붙들으라고 반협박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 태형건설은 채권단 보스가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 측이 오늘 야 까불지 말고 빨리 내일까지 1,549억 원 갖고 오라고. 만약에 안 갖고 오면은 워크아웃이고 뭐고 그냥 공중분해 당해도 나 원망하지 말라고 최후 통첩을 또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국내 난리 부르스였고 해외를 보면은 오늘 또 중요했던 게 홍콩 항생지수였는데 여기야말로 새해 첫 두 거래를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았는데 오늘도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없었어요. 사실 뭐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해외 시각 때문입니다.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세 가지였다. 첫째가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둘째가 외국인 투자 감소, 셋째 청년 실업률의 고공행진. 이렇게 이제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올해 당장 좋아질 게 셋 중에 하나도 없다고.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아직도 소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요거를 시진핑 지도력 내지는 역량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커져가고 있대요. 대외적인 시각이. 뭐 내부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최근 공공기관 종사자 그 애플 아이폰 사용 금지 그리고 게임 및 인터넷 사용 제재 같은 통제 강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떤 내수경제 불안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지난주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청소년 게임 제재안 있잖아요. 이거 발표한 공무원이 해고가 됐다는 소식이 신화통신에 올라왔는데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내막이 깔려 있는 건가? 이제 당연히 중국도 그 게임사들의 그 공산당 전관들 뭉칫돈이 대규모 투자가 돼 있을 텐데 이것도 혹시 시진핑 통치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그 내부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좀 들어요.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는 외국계 펀드의 중국 주식 매도세는 정말 끊이지를 않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난 12월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정치 전체가 조기 산타랠리 영향권일 때도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에서 특히 이제 공매도나 숏을 쓰지 않는 롱 온리 펀드의 중국 주식 비중 축소 규모만 해도 38억 달러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홍콩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또 금융시장 자금 유입의 어떤 바로미터격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2023년 홍콩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체 58,023건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이거는 1991년 이후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뻔하죠. 중국 당국의 통제 강화 이게 메인 이슈고 그 다음이 인구 유출 그리고 고금리 등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는 오늘 뉴스 아니고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월 5일 금요일인데 일단 이번 주 마지막 날까지도 정부 부처 대부분은 이제 신년 일정 소화하느라고 K 증시에서 이벤트 드리븐이 될 만한 내용들은 일단 잠잠한 상태고 대신 연초부터 이재명 대표 피습부터 한동훈 위원장 전국 순회에다가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그리고 그밖에 중소 정당들의 창당 움직임 등등 연초부터 정치권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 그나마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 노사정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여기 단골 이슈는 또 이제 최저시급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인데 그럼 증시에서는 또 스마트 팩토리, 키오스크, 무인 이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내일 문체부가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부가 아예 나서가지고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뭐 캐릭터, 음악 이런 시중의 모든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업황이나 추이 같은 거를 이제 조사하는 결과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급성장한 분야는 단연 웹툰 이쪽이죠. 증시에서도 웹툰 관련주들이 또 주목받을 만한 모멘텀이죠. 다음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포스뱅크하고 스튜디오 삼익 이렇게 두 기업이 2024년 첫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드디어 나오고 실업률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결과 나온 거 보고서 야 이제야 1월장 제대로 좀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게 바로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이벤트 증시의 대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월 8일에 김정은이 생일 그리고 그날 동시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지. 그리고 화요일 날 바로 다음 날 CES 2024 개막하죠. 그리고 나면 목요일은 우리 옵션 만기라고 한국은행 금통이 잡혀 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 12월 CPI 또 나오죠. 그리고 나면 바로 토요일이 또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일주일 내내 난리 부르스를 또 추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15일 미국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일입니다만 주말에 미국 국무장관 토미 블링컨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또 잡혀 있어요. 이란이나 하마스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참 다른 건 몰라도 84년생 김정은이 생일까지 정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알아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힌데, 제가 이제 지난 내일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한테는 이번에 이제 만으로 40살 되는 올해 생일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쉽지 않은 게, 저는 예전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정말 북한 완전히 폭격하고 김일성 주석공 날려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만나가지고 밥 먹고 브로맨스니 어쩌냐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었고, 그러다 이제 그 다음 대통령으로 바이든 됐을 때 그런 분위기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고 아예 그냥 커뮤니케이션 채널까지 끊어버렸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여튼 김정은아, 이번에는 지금 연초부터 다들 힘들고 정신 없는데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그냥 네 생일에 너 좋아하는 명품이나 몇 개 사고 끝내라. 알았냐? 자,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